대해서 고통을 느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좀 더 민생, 경제 부분, 양극화 이 부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이 공교롭습니다. 오늘이 2007년 11월 21일입니다. 꼭 10년 전 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IMF에 긴급 구제 자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 주권을 포기한 날로 그때 모든 신문 방송들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꼭 10년 되는 날입니다. 그 나라를 망친 이 실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한 번도 10년 동안 사과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저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10년 전에 한나라당이 나라를 망쳤느니 이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가 더 소중합니다. 미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지난 5년, 10년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치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습니다. 아직 부패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장이 잡혀가고 하는 거 참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삼성 비자금 통장에 50억 들어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민이 체감하기에 그래도 선거 깨끗해졌고 정치 깨끗해졌고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맑아졌습니다. 더 가야 합니다. 여기서 과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는 5년을 결산하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뭘 했느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또는 경제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놓고 국민 앞에 심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산해야 할 것은 부패입니다. 청산해야 할 것은 과거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은 평화요, 투명사회요, 서민관 경제요, 그리고 미래로 가는 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국현 후보님과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얼마나 다른지를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협력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사과도 하셨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국현 후보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정 후보님 말씀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온 국민의 일자리가 또 500만 개 줄 겁니다. 그런데도 염치 없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번 12월 19일에 바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되고 다시는 그런 부패한 세력들이 계속 그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거나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과거가 실정을 해서 온 국민을 고생시켰듯이 지난 10년 동안에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패를 오랫동안 끼고 같이 살고 있는지 그것도 지도층의 부패입니다. 서민의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일자리 늘려달라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놨더니 일자리를 더 줄여버렸고 비정규직을 불과 5년 사이에 200만 명을 추가하고 비정규직 법이라는 것도 엉터리를 만들어서 전국이 지금 비정규직 사태가 나게 하고 온 국민을 슬픔 속에 한 속에 들어가게 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기로 몰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좀 더 협력을 잘했더라면 북한의 핵무기도 없애고 군사대치도 없애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온 세계에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도 버리고 이제 미래로 날아갈 전문가 그룹, 기업인 그룹한테 맡기셔야 된다. 네.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간단한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정책 방향을
얘기를 해줬는데 참 그걸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방청관에서 나왔던 박수의 의미 두 분 잘 새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 관련 주제는 불교 관계법 분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의 김영국 정책특별보좌관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독교 정책, 기독교 공약, 천주교 정책, 천주교 공약은 없는데 후보님들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불교 정책, 불교 공약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 건물을 짓는데도 사실은 건축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심의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산중의 화차 같은 경우에는 요사체나 화장실을 짓는데도 뭐 개발제한구역, 공원법, 문화재법 이렇게 해서 2점, 3점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불교가 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이 규제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가 그렇게 규제하고 심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문화유산에 대한 근본적인 보존 대책, 관리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여러 가지의 정책을 하실 텐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정보조직 개편도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에 정보조직 개편을 논의를 하면서 우리 불교 문화유산뿐만이 아니고 전체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의 조직 개편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교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관리 부서를 통폐합을 해서 새로 문화유산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정보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문화유산부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만드실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네, 문화유산 대책을 질문을 하실 때 이 문제는 정동영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로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부서 신설 용의, 그다음에 왜 부서를 신설을 해야 하느냐. 말하자면 이 전통 사찰 또 불교 문화 유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사찰에 갈 때마다 화장실을 유심히 봅니다만 큰 스님들 말씀하세요. 정말 화장실 한 칸도 제대로 달아내기 힘들다. 해인사에 갔을 때 주지 스님, 현흥 스님께서 저녁에 죄송합니다. 볼일 보러 가시려면 한 50m 떨어져 있는 화장실 가시는데 밤중에 거기는 관광객과 그다음에 지금 해인사에 계시는 80여 분의 스님들이 함께 쓰는 그런 화장실. 몇 년째 그 현안인데도 해결 못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사찰이 그런 형식인데요. 그런 식인데요. 제가 이 전통 사찰과 또 산중의 암자들의 규율되는 법률 가지수를 좀 뽑아봤더니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문화재관리법,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유재산법, 개발제한구역법, 공원독지법, 건축법, 기반시설 부담금법, 장례관한법 등등등등. 그래서 또 부처도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서 옴쭉달쑥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지관근 스님 총무원장님까지 참석하셔서 아마 해방 후에 최초로 국회의원회관 대회관에서 원로 대하다 큰 스님들이 1000명도 넘게 참석하셔서 전통사찰 보존법으로 이 규제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데요. 금방 우리 김영국 선생님 말씀, 덕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꼭 그렇게 돼서 우리 문국현 후보나 정동영 둘 중에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어제 주에 답변이 빠졌는데 문화유산부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불교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 되고 이 규제로부터 뭔가 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 그 장관 그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불교계 어르신들과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보존 대책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관리 부서 설치는 아직 유보를 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불교가 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문화 영역까지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고 이제 우리 문화재를 잘 보면 전체 우리 국가 주요 문화재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이고 우리나라 역사 전통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그 계승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좀 넓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0.5%, 국가 예산의 0.5%도 안 되는데 이걸 1% 운동하자고 지난 한 10년 가까이 노력했는데 보면 아직도 제자리 걸음어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한쪽으로 일하는 우리 강산 푸르게가 24년 전에 제가 시작한 운동인데 그쪽에서는 국가 예산 1%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그쪽은 0.5% 선에서 1.2%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문화재 쪽은 아직도 0.5%에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타 불교가 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물론 도시에도 있습니다만 산에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5%까지 문화재 관련 예산을 높여가면서 국민운동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예산만 써가지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문화유산 지키기와 자연 환경 보존하기 운동이 있어서 제가 10년 전부터 그 운동을 해서 현재도 주요 단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도 그것만은 문화 지키기와 자연환경 보존하는 것은 대통령이 돼서도 해야 될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사장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운동으로 넓혀가야 되는 일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제가 나무를 많이 심고 국가가 같이 오면서 숲이 늘어나면서 많은 우리 세계적인 문화재들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낙산사 같은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이 불교 사찰 주변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사찰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방화지대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복합적인 노력을 할 거고 그러려면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서 템플스테이라든가 또 문화 해설 또 살림 가꾸기 또 산촌의 일부가 또 불교가 있으니까 산촌 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 문화재 보호와 우리 이 산림 산촌 보호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이 전통 사찰 보존법 이거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고 고치는 거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정도만 되면은 이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영국 후보님 두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님 제가 부터를 새로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문화유산 관련 정책이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환경부, 산림청 이렇게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면은 그거를 통폐합을 해서 문광부, 문화유청, 뭐 환경부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그걸 다 합쳐서 뭐 문화유산부라든지 그런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동영 후보님도 문화재에서는 아주 인식이 깊으신 것 같고 문화가 국력이라고 우리 문화단체 가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우리 문국현 후보님도 문화정책이 창조 한국의 조타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우리 두 후보님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 조금 더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우리 불교계의 각종 현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그 불교 현안,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부서에 우리 불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교 관련 사찰의 이 문화유산을 결정하는 기구에 이 스님들이나 불교인을 놓고 하도 우리 불교계에서 뭐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고생 맞추기 위해서 스님 한두 분 이렇게 껴놓고 그래놓고 우리는 불교계에 참여시켰다. 뭐 이런 식의 생색내기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아예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그 민간 주도의 그 정책으로 나가는데 불교 문화유산 관리는 불교계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은 불교 문화유산에 불교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답변은 문국현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문화재 70% 이상, 그것도 주요 문화재로 굳이 따진다면 80% 이상이 불교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추천 시에 총단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불교 쪽에 아무래도 전문가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현실에 바탕을 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불교 사찰이 있는 그 공간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주변 한 500m 이상을 함께 보면서 통합관리하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과도 관련되고 산림청과도 관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관리를 하면서 템플스테이도 하지만 산촌 살리기와 산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합되는 복합 서비스가 우리 전통 문화와 불교가 이렇게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그런 통합적 서비스를 갖추도록 하면서 불교 문화 분야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공영방송 또 방송위원회 사찰과 불교 문화재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위원회에 불교계 또 불교계 추천 인사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많이 소홀하게 다뤄졌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그것을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재 유산 관리, 국립공원 관리에 그러니까 불교계의 자율적인 참여 이런 부분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산이 전체 아마 5% 미만입니다. 95%는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도 아닌데요. 근데 대한민국의 산 수만 개, 10만 개가 넘는 산에 사찰과 암자 없는 산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산에 대해서 가장 잘
잘 가꿨고 그다음에 애정을 갖고 있고 가장 잘 정통하게 아는 사람은 그 사찰에 계신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찰뿐만 아니라 우리 문국현 오목께서 통합관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단계적으로 우선 그 사찰과 주변 상림에 관한 그 관리에 관한 위촉을 정부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현재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김용욱 특보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하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각스님 추가 질문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강원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강원도는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첫눈 셈인데 첫눈이 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내린 첫눈이 두 분에게 좋은 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참 좋은 점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대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한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국현 의원님 말씀 가운데 이제 문화 예산이 0.5% 현재 때 이게 1% 내지 1.5%까지 올렸으면 좋다. 예, 0.1% 정도 인상이 되면 약 1조 한 5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서 뺏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분야마다 가서 얘기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어디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약속하는 것보다는 좀 허탈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형성돼서 이쪽 돌릴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현각 스님께서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하고 나중에 보면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나 부패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예산을 매년 늘리는데도 이 정작 중요한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내년도 258조 되니까 1%면 2조가 갈 겁니다. 2조 5천억이 갈 텐데요. 그 258조 중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25조가 건설 부패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예를 들어 아파트가 다는 아니지만 원가 공개를 하면 반값으로 떨어질 것을 원가 공개를 끝내 안 하면서 2배 값으로 하는 게 이제 정부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리를 건설하든 댐을 건설하든 아파트를 건설하든 그래서 대법원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이번에 이제 조치를 한 건데요. 그것이 30%만 내려가더라도 25조 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 25조 원 전체 민간 정부 합해서 150조 내지 200조 쓰는 것 중에서 정부에서 25조만 보육이라든가 아이 두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초중고등학교의 세계화라든가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우상교육, 지역대학의 세계화, 중소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평생학습제도를 넣어주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2조를 걱정하시거나 1조 원을 걱정하시는 것보다 부패와 싸워서 이기시면 매년 25조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패와 싸우셔야 되고 약자들의 적은 우리나라 최고 지도층들의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패와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지도층, 국가 경영자, 경제 경영자들의 부패를 용서하시면 안 되고요. 불편하더라도 이번에 총산하셔서 매년 25조 원을 건설 부패에서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부패가 한 12, 3조 됩니다. 그래서 한 40조 정도를 부패 하나에서 절약하실 수 있고요. 에너지 쪽 일에서도 연간 40조 원을 낭비하고 도로세 정도에서 연간 한 16조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사방에서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정동영 후보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현각 선생님이 거론하셨는데 혹시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작은 얘기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이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제도 그 정책이 시행이 되어서 예산을 계속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원래는 165억 원이 올라가는데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신자가양 사건 이런 관련해서 그게 삭감이 됐어요. 100억으로 65조가 날아갔습니다. 제 앞에 계신데 우리 윤원호 의원님이 문화관광위원 24분 있는데 아무도 불교 이 예산에 관심이 없는데 고군분투 혼자 뛰셔서 어제까지 100억으로 깎였던 걸 165억으로 살려놓았습니다. 박수까지 받으셨으니까 이제 큰일 났는데요. 사실 23일 모레 국회가 끝납니다. 지금 개수 조정 소위 치열합니다. 그 예산 넣고 깎고 하는 거. 근데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또 야당이 반대하면 또 깎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계 원로 대학교 큰 스님께서 모레까지 압력을 좀 세게 넣어주십시오. 160억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저도 열심히 협심해서 협력해서 템플스테이 예산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네. 정동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켜볼 테고요. 네, 현가 스님 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불교 관계 지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 동남 사태가 나면서 언론기관에서 불교계 지원한 그 문화재 보습이라는 예산들이 1년 통틀어야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정작 예산을 지원하고 수립한 국회나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정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고 반드시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표충사에 하루를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명대사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사명대사께서는 7년 전쟁의 전후 처리를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망설이고 있을 때 혈혈 단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독가와 막부와 담판 교소 하셔서 조1 강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3,500명의 포로를 다시 데리고 귀국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뒤처리를 마무리하신 것이죠. 호국의 스승이신데 중공 이순신 장군은 현창 사업이 잘 돼 있는데 사명대사 유품 이런 부분은 그냥 거기 대웅전 곁에 옆방에 이렇게 자물쇠 채워서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불교 어휘문화재 예산이 좀 강화돼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명대사 박물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지스님이랑 또 거기 신도들하고 대화하면서 대통령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순신 장군 현창사업 하듯이 사명대사 박물관, 사명대사 현창사업은 정동영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자, 시간이 지금 상당히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없는데요. 제가 또 최근에 쟁점되는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좀 아주 짧게 한 1분 30초 이내로 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근표 후보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에 대해서 어느 후보보다도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정동윤 후보도 계십니다만 문국현 후보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서 개최하고 이제 총리급 또 장관급 회의를 확대해 나가고 개성공단이라든가 여러 특구, 경제 특구를 합의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게 제 시각이고 결국 미국과 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가져서 가능한 한 북한 일에 관한 전 세계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확실히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없앨 거고 군사대치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사소통 단계에서 잘못 전해되어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아마 이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온 국민의 또 전 세계인들의 꿈이 되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와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다시 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역시 다른 후보보다도 남북관계 평화 번영 정책을 놓고는 아주 독보적인 위상을 지금 갖고 계신데요. 특히 개성공단 프로젝트 아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개성공단에서 남북 경협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성공단의 장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북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영토가 됐습니다. 이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정주영 회장 작품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통이 큰 분입니다. 그분은 2천만 평 창원공단 사이즈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다 되면 대한민국의 GDP가 2% 올라갑니다. 24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동영이가 통일부 장관으로 만든 것은 5만 평 시범공단 가동했습니다. 400분의 1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400배 키워서 2천만 평 전체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그치지 않고 이제 2차 정상회담에 이런저런 합의도 있습니다만 이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공교롭게 6.25 전쟁이 끝나는 날 태어났습니다. 휴전협정이 제 생일입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정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명대사께서는 7년 전쟁을 말끔하게 마무리 지셨는데 우리 후손은 3년 한국전쟁을 54년 동안 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돼서 할 일, 1장 1조는 이것을 위대한 평화협정 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시대가 되면 한국과 중국이 우방이 됐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친구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자회담에 나오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정상회담에 합의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서 통 크고 빠르게 남북관계를 열어가자는데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정동영이가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저는 한반도의 평화협정 시대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조를 받아서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게 되면 우리 아이들 전부 군대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병제로 바뀝니다. 우리 정치, 대립과 대결 시대가 끝납니다. 냉전 반공주의 시대가 청산됩니다. 사상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 이제 섬경제로부터 대륙경제로 갑니다. 내년 8월 8일 날 북경올림픽 개막식인데요. 서울에서 공동응원단이 평양역 앞으로 해서 신의주거처 베이징에 갑니다. 북경역에 도착합니다. 이걸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 경원선 경의선을 타고 대륙철도로 만주와 하얼빈과 블라디보스톡과 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할 것이냐 우리의 영토를 경제 영토를 저 만주와 유럽으로 확장할 것이냐 그 일은 정동영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신천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불교가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이 공단의 의미를 개성공단의 역을 넘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엔 다시 또 오늘이 저희 불교계가 준비한 만큼 또 본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화재 분야인데요. 질문은 서강대 박광석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아까 그 두 후보님들께서 문화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예산도 1.5%까지 올릴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hen각스님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마인드가 사실 없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좀 존경할 만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나.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제 11위 대국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10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불교 문화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라는 것이 우리 사회,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주어왔고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주어간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의식이 없이 그저 예산이나 얼마 올리면 된다거나 또는 부처를 늘리면 된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80년도 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강연을 할 때 하버드대학교 여교수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째 그렇게 크리스천 국가도 아닌데 크리스천이티를 그렇게 앞세우냐, 기독교를 앞세우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문화적 마인드를 가진 종교적 편견이 없는, 문화적 편협성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 별로 없었다. 이 립서비스를 하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문화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결국 문화 대통령은 아니었구나. 결국 불교인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꼭 특정한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로서는 조금 뒤뚱뒤뚱 가긴 하겠지만은 이제 가게 돼 있겠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삶의 질은 이제 문화에 달려있다. 이거를 획기적으로 문화적 국가로, 문화국가로, 문화대국으로 이렇게 세울 그런 교육이나 또는 어떤 정책적 대안 따로 있는가? 아까 부서 하나 세운다, 예산 이외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화대국을 향한 정책적 대안을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문국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정부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이제 국민 신탁 운동이라 해서 온 국민이 나라와 함께 문화재 지키기 운동, 또 자연 유산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 지키기 운동인데 회원수가 한 400만 명 됩니다. 또 영국의 해안선을 포함한 주요 문화재의 한 50% 이상, 해안만 보면 한 75% 이상을 거기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정부 예산도 한쪽으로 늘려야 되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기업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때 기업도 일산운동을 하게 된다든가 일산촌운동을 하게 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문화유산 지키기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의 특별법으로 통과시켜서 작년에 통과시켜서 올해 그중에 자연유산 부분을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문화유산 지키기 위한 국민 신탁법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그걸 만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시 우리 노래라든가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그래서 문학의 집이라는 것을 만들고 많은 문화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산촌에서도 농촌에서도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지켜져서 도농 상생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학교마다 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 학교들이 대여섯 개 몰려있는 마을마다 외국에서는 이 종합문화예술 이 교류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콘세르바토아라고 그러는데 이 종합문화예술 전통 역사를 지키는 그런 지역마다의 콘세르바토아를 늘려가는 걸 저희 공약 안에 놓고 있습니다. 네, 문화대국을 향한 정책 대안,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돈,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마인드다, 이렇게 박광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다음 정부는 문화정부, 다음 대통령은 문화대통령,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문화대통령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역대 대선 후보 나온 사람 중에 아마 유일하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국사학도입니다. 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범 선생께서 귀국하시면서 내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나라의 모습은 부력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만 하면 족하고 강력은 내가 남의 민족의 침략을 받아 피눈물을 흘렸으니 남의 침범으로부터 나를 지키면 족하고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철철 넘쳐 흐르는 문화의 힘이다. 문화 대국을 꿈꾸셨습니다. 이 백범 선생님의 정신은 이제 60년 흘러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년 한나라당은 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합니다만 잃어버린 50년 속에서 겨우 되찾은 10년입니다. 문화와 관련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로 지난 10년에 되찾은 증거입니다. 영화 증거입니다. 자, 한국 영화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 이상이 본 영화가 7편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사람 다 중요합니다만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소재의 제약이 사라진 것입니다. 온전한 민주주의가 이 문화를 꽃피우게 한 것입니다. 문화의 적은 억압이거든요. 자,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의 리쿠안 유 수상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장래는 양양하다. 그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과 문화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계속 발전해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외국 지도자의 눈에도 우리의 경쟁력은 문화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 대통령들은 문화를 말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현실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싹이 터서 무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 콘텐츠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젊은이가 45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제가 대통령 되면 5년 내에 100만 명의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그 100만 명의 일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 전화, 그리고 컴퓨터 이 세 가지가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빅뱅입니다. 이게 방송통신 융합입니다. 이 빅뱅 속에서 새로운 직업이 나옵니다. 새로운 산업이 나옵니다. 어제 IP 텔레비전,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이라는 인터넷 텔레비전, 텔레비 인터넷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보는 그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MBC, KBS, SBS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텔레비를 보던 것을 이제 텔레비로 인터넷 보고 그걸 활용합니다. 쌍방향으로. 세계에서 4번째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콘텐츠는 다 문화입니다. 문화의 뿌리는 불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100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12월에 뽑히는 대통령이 문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제가 되면 바로 이 문화 대국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거기 문화 대국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으십시오. 네, 두 분 중에 한 분 대통령 되신다면 반드시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좀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큰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지정문화재 중 국보의 경우는 57%, 고물의 경우는 65%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불교계 자체에서도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예사도 갖추고 있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도 불교에서 중앙박물관으로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또 통도사에 가시면 박물관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박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국사 무정관 다란기경,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판본, 그리고 조선왕조 왕실의계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있고, 특히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판본은 외정시대 때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을 순수하게 불교계 차원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제자리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네, 답변은 정동윤 후보님부터 먼저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원한 문제입니다. 사실 조선 우리 선조들께서 4대 서고에 잘 보관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가 꼭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 있던 자리 5대산 서고에 시설을 현대화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5대산 불교계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 지금 국보와 보물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리 책임이 꼭 사찰과 불교계에 있는 것처럼 되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보고 그야말로 국가보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좀 더 여기에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게 개성 그 고려 성균관에 가면요, 그냥 허술한 한옥집에 자물통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1300년 전 금속 활자 남쪽에 하나 있고 활자가 북쪽에 하나 있고 한 개씩 있습니다. 이마전자 참진 옆에 이제 머리혈 붙은 이마전자 그 금속 활자가 하나 출토돼 가지고 그 성균관 박물관에 있습니다. 원래 성균관은 박물관이 아닌데 거기다 전시해 놨거든요. 야, 이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거 누가 들고 가면 어떠나 해서 그 북쪽 관계자한테 이거 잘 보관해야지 이렇게 허술한 데다 놔두면 되느냐,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데 그랬더니 북쪽에는 도둑놈 없습니다.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해서 정말 그 금속 활자 하나의 가치를 그걸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인이 아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각 교수님께서 불교 문화재 반환 해법을 질문하시는데 이번에는 문국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세계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또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들에서도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저희가 통과시킨 문화유산 또 자연환경 지키기 국민신탁법을 잘 활용하시면 모든 혜택이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오거나 기증받거나 할 때도 그렇고 유지 관리할 때도 특혜가 많이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제 생각에는 훼손된 문화재들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요 사찰로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절터들이 있습니다. 황룡사지가 대표적인 걸 것 같은데 그것을 천억이 없어서 복원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민족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세계 4대 문명권 문화권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우리 스스로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전국에 93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 폐사지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상징적인 몇 가지는 복원하고 우리가 8만 대장경을 국가가 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했듯이 또 지난번 월드컵 때 온 국민이 힘을 합하고 뭐 이렇듯이 이 황룡사를 너무 불교 문화로만 본다면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화자원이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그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교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두 분 후보들한테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문국현 후보님 말씀하실 때 목고개를 돌려버리면 이 마이크로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옆으로 좀 돌려셔가지고 마이크에 입을 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환경 생태분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야도 질문은 현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문국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불국사 석굴암, 행사 8만 대장경, 판정, 그리고 종교가 등재되고요.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으로는 성암일기 8만 대장경 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야산이나 또 지리산, 경주권역은 역사적으로나 또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 환경의 가치가 아주 우수한 그 복합유산 지역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복합유산의 보존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공약 중에 불교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나 구체적 공약들이 있는지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문국현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공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산서도 잃어버렸다 이번에 복원했던 건데요. 주변까지 다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공원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그 세 기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사체 만드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문화도 이해하고 산촌도 이해하고 산림도 이해하는 그런 교육 문화의 복합 서비스도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템플 스테이고 한쪽으로는 산촌 체험 내지는 교육으로 같이 가면서 이제 제가 알기에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3억 평이나 됩니다. 여기에 소유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소유권과 정부의 문화정책, 교육정책, 산림정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던 겨우 요사체 조금 만들까 말까 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던 그런 것을 개방형으로 도시와 농촌을 상보적으로 가듯이 도시와 산촌 그 안에 불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특전 나오려고 어제부터 과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불교 문화재를 어떻게 잘 관리 보존 또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예, 말씀하신 대로 현각 스님 제안하신 대로 이 자연과 문화, 자연과 역사가 함께 또 문국현 후보님께서 그 지역 사이트에 대한 보존 오늘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복합문화유산으로 설악산, 가야산, 또 경주, 지리산 등을 등재해서 관리하는 방안 불교계와 협의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환경, 그 말씀은 이 수행도량 주변의 환경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 용주사 갔다 보면 그 옆에 아파트와 함께 대형 골프장,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서 수십 명이 딱딱 골프 연습 소리가 나는데 그 수행하시는데 뭐 지장이 없을까 이런 생각, 걱정 들었고요. 또 명산 대찰 오래된 이 전통사찰 주변으로 송전설로가 이렇게 여기저기 파헤쳐서 지나가는 것 이런 거는 꼭 효율성, 공사의 효율만 따질 게 아니라 문화적 마인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화엄사도 그렇고 상계사도 그렇고 공도사 큰 그 대찰 그 입구에 보면 그 사찰경 내 밖에 보면 뭐 수행도량에 접근하는 그
명철하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음주, 가무, 뭐 보신탕집, 너무 이 환경 정화가 안 돼 있어서 이 학교 주변의 환경 정화처럼 또 경내에도 일부 그런 침범이 된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교계와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네.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동윤 후보께서 어제 밤늦게 공부하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박사님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 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 어렵니다. 두동영 후보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인은 너무 가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쉴 때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내려놓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돈 더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산에 있는 자연이고 산 속에 있는 우리 오래된 불교 사찰들입니다. 이 부분을 절에만 가도 사찰에만 가도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또 거기서 하룻밤을 쉴 수 있게 되면 또 얼마나 새로워지고 정신건강에 유익할까 하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에 남은 관광 기업 1번이 1순위가 템플스테이로 나옵니다. 이것을 물론 한꺼번에 또 대량으로 하면 부작용 생기겠습니다만 불교계와 잘 협의를 해서 꾸준히 해서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산속의 대자연과 또 이런 불교 문화유산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좀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 경우에는 말하자면 우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이 개혁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가서 그 절에도 가고 또 가서 쉬고 큰 스님들 말씀도 듣고 그럴 수 있을 텐데 학교 갔다 학원 가고 학원 갔다 학교 가고 뭐 집은 여관이고 이런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그러니까 모두의 교육 얘기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잠시 좀 시간 주시면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진행서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정신건강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문국현 후보에게 질문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템플스테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워낙 장소도 비좁고요. 또 아주 제한적인 사람에게 이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산림체험, 숲해설 이런 것을 함께하는 이원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사찰 주변에 있는 숲의 관리권을 함께 관리하고 관장해야 돼서 복합적 정보 서비스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심에서도 사실은 산촌 체험이라든가 또 템플, 이 산사 체험에 욕구를 갖도록 마을마다 학교마다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0년 동안에 생명의 숲 국민운동을 통해서 학교 숲 운동을 했는데 무려 3,500학교가 학교 마당에서 대개 한 1,000평씩을 숲으로 바꿔나가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000개 학교에 다 확산될 때 아마 도시에 사는 이 숲을 아침 등교하고 하교할 때 체험했던 아이들이 산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때 템플스테이와 함께 산촌 체험, 산림 체험, 숲 해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문화와 생태가 어울려지면서 저는 이 불교 문화 유적지가 불교
신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데가 아니라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까지 학생들까지 같이 찾는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 저희 그 불교 TV를 애청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김형국 정책 특보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사회복지 시간인데요. 사회복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패널이 질의를 주면은 즉각 해줍니다.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키겠느냐. 우리가 진짜 우리 불교인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선심성 공약이나 던져두시 불교계가 원하니까 표가 있으니까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그와 더불어서 이 불교 문화와 불교만의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이거를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키우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좀 짧게. 예, 불교계가 앞으로 불교 문화 유산 관리를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정동영 후보가 말씀하셨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이미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불교 사찰들이 사찰 소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제 그걸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헌법상에 이제 국공유지와 사유지는 사유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도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한다는 전제 조건 달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불교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엄연한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권력과 정부가 그 사찰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좀 약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재산에 대한 존중과 인정 이 바탕 위에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보존을 정부는 지원하고 또 그걸 제일 잘 아는 불교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답변 역시 문국현 후보도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합적 관리기구가 나오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만 보지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는 사실은 사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이 산림청하고도 협력이 돼야 되고 환경부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영국처럼 400만 명 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국민 실탁 운동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 열망이 표로 나타나는 거고 정부의 책임자라든가 국회의원을 뽑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 자치는 이루어지고 자율관리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좀 많이 들어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BBK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국현 후보님,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LA에서 김경준 씨 부인 이보라 씨가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 BBK가 어떻게 판정이 나든
이명박 후보가 사기당한 거 아니면 사기 공범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후보시더라도 일단은 후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무슨 뭐 위장 취업 사건이라든가 또 무슨 위장 전입을 뭐 상습적으로 한다라든가 자기 시장 시절에 영포 빌딩 있는 그 지역만 고도 제한을 해제한 거라든가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BBK 사건과 상관없이 국민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그렇게까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함께 5년간 지도자로 갑니까? 이것은 이 생선 가게를 고향에 맡기는 것 훨씬 이전의 문제라고,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동영 후보님, 지금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 지금 대통합민주신당 쪽에서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확신은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분명한 것은 동업자지 않습니까? 한나라에서는 사기꾼이라고 지금 뭐 국제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 사기꾼과 동업한 분이란 말이죠.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동업자에 대해서 시켜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사기꾼에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검찰이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뭐 위장 취업 또는 무슨 주민등록 위장 전입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범죄죠. 선거법 부정, 뭐 민주주의의 기본 파괴니까요. 근데 이 주가 조작은요, 주가 조작과 탈세 이 부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엉터리로 주가를 조작해서 이제 돈을 빼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주가 조작 혐의에 관련돼 있다. 단적으로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앨런이라고 미국의 에너지 회사에서 그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회장 랜스라고 하는 미스터 랜스라고 하는 회장이 징역 45년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엄벌합니다. 또 대표이사 CEO, 그 앨런의 CEO 사장은 징역 18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선진 사회에서 주가 조작이나 탈세를 이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범죄로 본단 말이죠. 근데 주가 조작을 지금 당사자냐 아니면 공범이냐 아니면 사기꾼에 당한 거냐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해외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뭐가 됩니까? 아무리 찍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런 분을 대통령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종교 정책 분야인데요. 질문은 조계종 총무원의 김영국 특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번에 한참 그 언론에서 나왔던 사건인데요. 물론 불교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특정 사찰에 뭐 특혜를 주었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불교계에만 뭐 편익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특정 대통령 후보가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공직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공직을 이용을 해서 특정 종교를 편드는 것이 언론에 가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종교에 도움이도록 하는 것은 사실 그 종교분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종교적 중립, 이거를 법제화하고 또 공무원 교육을 할 때 그걸 반영시키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거는 정동영 후보부터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믿는 종교, 국민이 믿는 종교는 제가 믿는 종교처럼 존중하고 또 받들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반 시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특정 종교 편향을 보이는 것은 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정예하께서 큰 스님께서 주신 그 법어대로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이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얼마나 자비롭고 너그러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문국현 의원님, 제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항상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놔도 되게 지도층이 그것을 안 지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우도 다 지도층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들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품성이 바로 된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또 이 언론입니다. 언론이 침소봉대하지 않도록 언론이 이 정부 지도자 못지않게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처럼 이 언교 분리 원칙도 좀 잘 지키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언론이 때로는 너무 선동적으로 또 어느 한 종교에 피해가 많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확신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질문을 짧게 드려봤고요. 다음에 박광석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이어서 어떤 개인의 그 종교 편향적인 그런 바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정 행위상에서 종교 유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광시장의 경우도 성시화원법을 해서 시 예산을 1%를 쓴다는 기획안 때문에 상당히 그 무리를 일으켰었고요. 또 현 성북구청장의 경우도 교동협의회 등 해가지고 종교분리가 훼손되는 것은 곳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 피해를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 후보님께서는 특별한 법제화보다는 그런 그 정신운동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또 언교 중립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못지않게 주민소환제 같은 그런 주민소송제도에 이런 관련 조항이 꼭 삽입이 돼서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지금 법조항이 없습니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론에 의존할 수밖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바로 문국현 의원님 받으시고 2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장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뭐 이번에도 똑같은 분이 여기 한쪽에 나오셨는데 사실 그것도 자격이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국가 지도자로서는 최소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짧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서울 D고등학교의 강위석 이제 채플 시간에 이제 불참을 해서 그 문제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종교 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규칙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일탈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사회적 공감대를 좀 넓히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 그런 캠페인이 법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의 정신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그런 자유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의 강조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광석 교수님 두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마침 그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이 종교 강요, 종교 의식 또는 종교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달 10월 5일 날 1심 공판에서 강희석 군이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종교 자유는 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 우선한다.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건국 이래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건국 이래 60년 이나 이에 사립학교에 간 학생들이 종교 강요를 당했는데 이렇게 보면 인권 야만 국가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만일 74년도에 평준화면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중고등학교, 사립학교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선택권 없이 그저 들어온 아이들에게 종교 강요를 한다. 또 거기다 하나 더 나아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특정 종교인만 응모 자격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네, 박 교수님 질문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권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두 후보께서는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종교 차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 교육부의 얘기는 벌칙조항 없어서라는 말로 계속 밀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질문은 정동영 후보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판례도 확립이 됐습니다. 개인의 종교 자유는 학교의 종교 교육의 그런 권리를 우선한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도 종교의 강제 교육을 금하는 명백한 판례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헌법 정신을 잘 지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저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나 관리 감독 책임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말이 벌칙 조항이 없어서 우리는 손 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네. 정동영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미 법원에 의해서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후속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령 말씀하신 교육청에 그런 근거 조항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학교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법원의 판결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좀 부족하면 다른 기회에 이용해 주시고요. 답변 문국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초중등 교육 관련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선택권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들어가는데 종교가 강요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종교 정책까지 충분히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제가 시간을 3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토론할 때와 반대로 이번에는 문국현 후보부터 마무리 한 3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스님 또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크게 좌절하고 그 부모님들이 함께 좌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계시는 우리 전체 국민의 93% 이상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위기 때마다 호국 불교가 일어서고 의병이 일어서고 모든 종교인들이 일어섰듯이 이제 나라를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부패에 대한 불법, 특권 측만을 위한 이런 경제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 일자리를 500만 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위한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종교계가 특히 보고불교를 하시던 우리 문화, 역사, 전통의 상징이었던 불교계가 나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게 하고 부패가 없고 부동산 거품을 만든 일이 없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온 국토를 재앙적으로 파괴할 대운하를 하겠다는 사람과 결연히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패의 상징이자 환경 파괴의 상징인 이명박 후보가 아직도 국민의 지지를 30% 이상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 기존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기존 사회 지도층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노를 푸시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새로운 미래 세력에게 힘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새롭게 하고 중소기업을 새롭게 하고 자영업을 새롭게 해서 이제 500만의 새로운 일자리, 8%의 진정한 경제 성장, 그리고 문화, 환경, 여성, 교육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번 12월 19일이 대한민국 재창조의 날이 되게 하고 새로운 6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날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원 후보님 마무리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까지 나오셨더라면 아마 참 멋진 자리가 됐을 텐데요. 두 분이 안 나온 것이 불교를 경시해서 안 나온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문국현 후보님과 함께 전국 현안 불교와 관련한 정책 그리고 아울러서 단일화에 관한 국민적 여망이 쏠려있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말하자면 전생에 억만급의 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또 오늘이 딱 10년 전 오늘 IMF가 터진 날이거든요. 뭔가 부처님의 본 정신이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0년 전 그 비극을 생각하면 우리 문국현 후보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반부패로 가야 합니다. 투명한 나라로 가야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깨끗해졌습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11등이고 수출은 12등이고 또 경제 규모는 13등이고 뭐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이 청렴하고 깨끗한 정도를 국제투명성 기구가 성적표 매긴 것에 보면 43등입니다. 좀 창피합니다. 43등. 이 43등을 10등 안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문국현 후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청렴도를 10등으로 끌어올리는 일. 문국현 후보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정동영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치개혁의 선두에 서서 몸을 던져왔습니다. 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청렴도를 43등에서 10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종이호랑이가 아닌 실질적인 홍콩에 가면 염정공서, 싱가포르에 가면 타호조사국, 호주, 뉴질랜드에 가면 반부패기구가 공무원들이 벌벌 떠는 기구입니다. 실질적인 이런 청렴기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거 반부패, 투명 이거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원효 대사님의 화쟁사상을 우리 현실 정치에 옮겨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지만 결코 번디 파도와 바다가 하나라고 하신
화정의 사상이야말로 삼국통일 시대에 종파 간의 분쟁을 조화롭게 해소하신 그 큰 사상이 이제 정동영은 삼통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화정 사상을 받들어서 내부 통합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계층 통합, 지역 통합, 그 힘을 가지고 남북 경제 통합, 경제 통일 이루고 싶습니다. 그 힘 가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고 동북아의 통합의 리더십을 한국 대통령이 발휘하는 그런 외교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원효 대사님의 화정 사상을 받드는 정신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후보님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박수 소리를 듣고 가시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후보 두 분들의 지도라고 단간 또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미 그 물음 속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민심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시간이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이 앞으로 30일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명의 대선 후보들 그리고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사를 찾는 단계에서 뭐 개인이 간단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건 저희가 검찰에 하나는 팩트보다는 이런 의혹이 진전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대통령 후보를 출마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경주 씨 유인까지 나가는 인터뷰를 하고요. 이후에 조금씩 더 진전 우선 검찰이 이번 후보 등록전의 확실히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정황을 봐서라도 이미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사받을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소환해야 된다고.
소환하기 전에 상황을 잘 설명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의혹을 불리고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 스스로 나가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삼성 관계로 저걸 후보 단위가 가지고 연합 정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왜 지금 받아들이시면 뭘 받아내니까 연합을 받아들이시면 지금 국민은 과거의 부패한 세력도 거부하지만 현재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난 4, 5년의 실종을 한 그런 정치인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책임을 묻는 당사자가 실정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그에 대한 본인도 얘기했듯이 석고대죄, 은폐 없이 국민을 위해서 뭔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과거도 버리고 현재도 버리고 미래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지난 4, 5년의 실정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하고 그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상이 뭐가 있었는지 그거 없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 중심이나 참여한국당 중심의 단일화를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정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비판과 부정이 있어야 국민이 그것을 용서하고 그래야 정권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권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국민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대원님께서 사과 말씀 비슷하게 자기에서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로 그걸로 추가되면 지지율이 지금 50% 넘어갔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단일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도 석고대죄하고 희생을 하겠다 하듯이 용퇴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부하면서 다른 걸로 시간 끌기하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면 국민은 실정한 정권이 무엇을 연장하느냐. 지난 IMF를 일으킨 한나라당도 잘못이고 그 IMF를 잊은 듯한 부패를 여전히 안고 나오는 후보들도 잘못됐지만 지난 4, 5년의 실정을 잊고 국민들한테 용서받지 않고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 세력을 위해서 길을 열라. 이것이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그 정부와의 토론을 제안했고 그 정부 쪽에서 받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실정의 원인과 그것을 재발 방지하는 방법을 국민들한테 설득하지 않고 왜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전제 없이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국민은 단일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 현재 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일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